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계약법 총론에 관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계약법 총론에서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계약법 총론 앞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함께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종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번 계약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체결의 자유, 계약을 할지 말지 체결 여부에 대해서 자유가 있고요. 또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지금 다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내용 결정의 자유, 어떤 자유로 할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방식의 자유가 있다.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계약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다. 특히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임의 규정이고요.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자유롭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방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불요식행위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해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진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건 허가 제국을 의미하고요.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민법 제105조의 임의 규정과 제103조의 반사질서 법률행위는 계약 자유에 관련해 있는 규정들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임의 규정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라는 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는 내용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계약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죠. 5번 볼까요?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 고객의 체결의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관의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방식의 자유, 불요식 행위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겠죠. 법률관계의 명확을 깨하여 증거를 보존하려 할 때,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깨하려고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X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요. 따라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다만 유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죠. 2번 현상 광고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자, 요물 계약이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 이 네 가지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소송법상 불제소 계약, 그러니까 불제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겠죠. 물론 이것도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낙선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해지는 언제 하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사정 변경 원칙이 고려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해지권이 있다라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거죠. 자, 1번 계약자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체약 강제,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상권자가 요건을 갖춰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거부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와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 상대방 선택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여부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 선택은 여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구매하기로 하면 세탁기 어떤 세탁기 LG 거를 살 건지 삼성 거를 살 건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이 되는 거죠. 다만 약관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계약 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 때 거민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것이고요. 5번 사법상의 체약강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죠. 또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죠. 따라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체약강제죠. 그래서 5번 사법상의 체약강제로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최근 들어서 약관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과거에는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오늘 풀어보는 정도의 문제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좀 문제에서 보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거죠. 자, 약관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약관에 대해서 동의하면 승낙을 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만 그 약관을 명시 설명하게 되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때도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항상 명시 설명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1번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이러한 사항이 중요 사항이라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고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이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보통 답이 돼요. 1번이 답이고 1번이 틀린 질문이죠. 2번입니다. 은행거래 약관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약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약관에서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명시 설명해야 되겠죠. 은행이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은행은 그 특약을 예금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시내버스를 탄다 아니면 지하철을 탄다 같은 그런 경우는 약관을 명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3번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은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 조항의 일부가 무효면 그 해당 조항만 무효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4번, 약관의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일부가 무효죠? 그럼 일부는 무효.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이고 여기 나와 있는 5개 질문은 좀 길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약관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에요. 그러면 승낙이 이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승낙의 연착 도지를 하여할 청약자죠. 자, 연착의 통지는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아서 연착이 되면 원칙적으로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해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다면 굳이 승낙할 필요가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는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같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5번,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있는 때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고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6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청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 청약자는 특정인이고 청약 승낙의 상대방이 특정이니까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죠. 승낙은 특정 후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승낙할지 말지 여부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무효인 거죠. 따라서 2번, 청약의 승낙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효니까. 라는 내용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 기간 내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변경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변경된 승낙이죠.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청약을 한 거죠.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럼 청약이 있고 그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이 앞에 있었던 이 과정은 다 뭐가 돼요? 없던 것으로 되는 거죠. 왜요? 승낙에 대해서 뭐 했으니까요? 거절했으니까.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진짜 새로운 뭐예요? 청약인 거죠. 따라서 현재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답은 3번입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앞에 과정을 싹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B가 10만 원에 처음 들에 10만 원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청약이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또다시 A에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하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직 않고 있는 거죠.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승낙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돼요. 이름을 적는 순간 따라서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별도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따라서 청약자는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청약은 의사표시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다른 말로 하면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죠. 따라서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격지전이 대화전이라고 구별하지 마세요. 구별하면 괜히 헷갈려. 그냥 우리는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고 계약은 낙선 계약으로서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니까 계약은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 3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시 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 거죠. 5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했어요. 새로운 청약이거든요. 따라서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 답은 2번이네요. 8번입니다. 계약 체결생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류 중 틀린 거죠. 자, 계약 체결생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생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학설은 이 범위를 확대하게 되고요. 특히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수설은 계약 교섭 시, 다른 말로 하면 계약 체결 전이죠.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런 학설에 태도에 따른다면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요. 따라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이므로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도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의 요건입니다.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란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점이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3번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 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1번 2006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는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니까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역으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하거든요. 따라 1번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청약도 의사표시고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죠. 따라서 즉시 도달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거죠.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3번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갑에게 보낸 이메일이 10월 24일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5. 맞는 질문이죠.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입니다. 4번 10월 27일 20시경 갑이 이메일로 보내진 의뢰 승낙은 그러면 연착됐죠. 27일 18시까지 와야 되는데 20시에 왔잖아요.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청약과 같은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 만일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불이 나오는 것도 싫은데 날짜까지 나오면 아주 짜증내요. 문제도 길고 그죠? 근데 보시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은 항상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앞에 지문을 읽으면서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를 찾으면 돼요. 금방 풀 수 있어요. 이거 볼까요? 갑은 을수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은 편지를 2019년 4월 5일 발송하였다.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 발송했죠. 승낙을 발송한 때가 언제입니까? 4월 10일. 따라서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2019년 4월 10일이겠죠. 답은 뭐죠? 3분인 거예요. 한번 간단하죠, 그죠? 자, 간단한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을 편지를 2019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이 4월 20일이죠.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한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 날 발송했어요. 승낙을 발송했죠. 그런데 우체국의 잘못으로 을의 토지는 4월 22일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 자, 4월 20일까지 도달돼야 되는데 4월 22일 날 도달했으니까 연착됐죠. 근데 보시면 4월 10일이면 8일 정도 여유가 있죠.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죠. 또 문제에서 우체국의 잘못이라고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연착됐지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기 때문에 연착에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질 않는 거죠. 갑은 이러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착됐는데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돼요. 물론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죠. 답은 3번입니다. 설명이 길지만 우리 문제 볼 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만 빨리 찾으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받아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계약 교섭 전에 부당하게 계약 체결 여부를 거부했다. 파기한 거죠.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1번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건 맞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X죠. 자, 우리 판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하면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2번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X죠. 자, 이 손해배상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어요. 왜요?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4번인데 자,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해야 돼. 그러나 만약에 그 계약 체결 거부가 정당하다면, 상당하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얘기죠. 신의 비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입니다. 자,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 행위지만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죠. 모든이 아니죠. 왜요?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익까지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죠. 이것도 과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 체결 과실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